뇌파하고 뉴로모듈레이션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검사,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뇌파하고 뉴로모듈레이션의 관계도 뇌파를 해서 이런 검사잖아요. 뇌파를 해서 뭔가 어려운 점이나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를 해서 다시 뇌파가 교정이 되는지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암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혈액 검사를 해서 종양 표지자를 보고, 그래서 뭐 수술이나 이런 어떤 처치나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암제나 이런 거 쓰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이 정량배파를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오는 환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있는데, 가끔. 주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와요. 나 우울하다. 나 잠을 못 잔다. 나 공황 증상이 있다. 아니면 환청이 들린다.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량배파를 찍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뭐를 어떻게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뉴로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정량배파가 나아지면 그게 정말 좋아지는지, 이것까지가 사실 다 돼야 임상에서의 활용 문화 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별 검사를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TCI 검사, 이게 이제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저게 이런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하고도 좀 관련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중독 쪽에 이런저런 것을 하다 보니까 노벨티 스킹이라든지 하모버리던 이런 측면이 중독과 관련성이 좀 있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TCI하고, 그다음에 이제 CPT, 어제 소아 보시는 분들 ADHD로는 굉장히 많이 시행하는 CPT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고 그러시면은 이거 두 가지도 잘 안 믿으세요. 이거 제가 체크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조금 좋게 보이려고 하면은 달라지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건 별로 잘 안 믿으셔서. 이 뇌파하고 속일 수 없는 거, 이 뇌파하고 이 CPT도 열심히 안 하면 점수는 그냥 엉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막 임의로 심장이 두근거려야 돼, 이렇게 먼저 바이오 피드백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의 뒷받침, 당신 증상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증상하고 이 뇌파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 연결시키고,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까지 이어서 이거를 해서 뇌파가 좋아지면 당신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식까지 쭉 연결이 돼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진료실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요 관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 그냥 사례,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요, 이 아네도니아 스케일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TCI도 그렇고 요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이유는, 주로 뇌파를 많이 보시면 느끼실 텐데 전두엽의 기능 장애, 전두엽의 이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두엽의 장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증상하고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킬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이 굉장히 그 약물에도 타겟이 되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고요. 그것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하려다 보면은 아네도니아 스케일이라든지 우울 스케일, 불안 스케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당신의 전두엽이 왜 안 좋아져 있는지 뇌파라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좀 설명하고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CPT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게 정말 그러면은 기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선별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이상 나오는데 뇌파는 깨끗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또 뇌파까지 굉장히 좀 심한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를 뇌파랑 비슷한 뇌 기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한 도구로 이걸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검사 도구들이 사실은 반복해서 측정하면은 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 더 잘하게 돼요. 그나마 그런 어떤 효과, 반복 측정했을 때 뭔가 학습 때문에 좋아지는 효과가 조금 덜한 게 이제 어텐션을 보는 이제 컨티뉴어스 퍼포먼스 테스트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한 거는 당신이 펑셔널하게도 뇌기능이 이상이 있으니까 펑셔널하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저는 사실은 경험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까지 가려면 브레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미그달라라든지 그래서 왜 그 브레인 스템을 통해서 어떤 심파세틱 톤을 올리는 이런 것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은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계속 이제 옛날에는 이제 루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가 최근에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관련성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 있으시면은 디스커션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굉장히 본인이 느끼고 있는 디스트레스에 비해서 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상당히 또 노멀한 경우가 좀 있어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뭔가 새로운 신앙이 올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 가장 최근에 팔로우를 했던 한 케이스를 갖고 왔어요. A군이고요. 지금 재수생 한 3년 전부터 무기력감. 그 전까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밝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했었던 것 같은데 다 귀찮고 싫대요.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와 짜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2년 전에도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뭐 검사도 다 받고 또 정신과로 가서 한번 봐라. 정신과 가서 이제 SSRI 한 이틀 먹다가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중단하고 이런 게 이제 좀 반복이 됐었어요. 그랬다 치고 공부하라는 부모하고 굉장히 자주 트러블이 있고 또 이제 어머니하고 갈등이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우울하다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조금 불안함이 좀 높으신 분이시고 아이한테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요구나 이런 게 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트러블이 좀 많고 부모에게 분노 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부모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나를 탓하는 거다 이렇게 모든 말이 자신을 탓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특히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교 같은데 적응도 어렵고 혼자 지내면서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내가 점점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그러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관계가 확 더 이제 늘어난.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고 댓글을 이렇게 달고 그런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근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별검사가 저희가 이제 그 탭으로 하는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탭으로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검사 결과가 딱 나옵니다. 선별 검사 결과에 통해서 이제 볼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백 디프레션 인벤토리 33점. 이거는 이제 좀 심한 우울증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백 앵자이티 인벤토리고 이게 42점 정도 나오고, 충동성 선별 검사는 이게 마레 리퍼런스 스케일, 마레 스케일. 보통 58점 이상 65점 정도 올라가고, 이 아네도니아 스케일은요, 이게 컷오프 밸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대강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이제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뭐 증상에 대한 호소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20점 이상의 국회감증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어떤 뭐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21점 이상을 국회감증이 좀 올라가는 이런 수준으로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 37점. 제가 봤을 때는 한 20점대는 조금 이제 아네도니아가 어느 정도는 있는 이런 상태. 한 30점이 넘어가면은 정말 굉장히 조금은 좀 심한 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 결과가 나왔어요. 2월 8일날 검사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이제 아네도니아라는 게 증가가 되었고, 전기력의 기능 저하가 있을 것이다. 우울감이 올라가는 거,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뇌재화 증상과 뇌연화 증상.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 뇌 안에 이제 도파민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도파민 부족이 되어 있거나, 이제 고상결핍 상태와 또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쉬워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외연화 증상, 익스터널라이즈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은 충동성이라든지 어떤 행동화하는 이런 경향이 조금 강해지고, 후 언더로는 이제 인터널라이즈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면 이 불안증을 포함한 다양한 강박 증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외연화가 동시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충동성과 이런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편이에요. 먼저 이제 처음에 아네도니아 증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뇌 안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호르몬들이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다루고 있는 뇌 기능들이 조금은 달라서 당신이 보이고 있는 무쾌감증, 이거는 이 플레저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는 도파민의 고유한 어떤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도파민 부족이라든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안사하고 즐거움이 별로 없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해야 될 거는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욕구도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리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용이 돼서 너무 올라가거나, 노멀한 레인지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어그레션,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를 도파민 부족 때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뭔가 물어보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쪽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만삭 귀찮고 너무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불안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혹시 뭐 다른 어려운 건 없냐, 집중력은 요즘 괜찮냐 이렇게 막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입맛은 요즘 어떠냐, 막 화나 짜증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거에 관련된 거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결국 이제 도파민 저하로 인해서 뇌파상의 전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표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왜 이제 도파민 저하라는 게 왜 발생을 했느냐? 그래서 당신의 당신의 뇌는 당신이 기쁜 상태냐, 행복한 상태냐, 아니면 불행한 상태냐에 따라서 뇌 안에 있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프로포션이 이렇게 바뀐다. 뇌 안에 있는 호르몬의 비율이. 그래서 기쁠 때는 좀 적은 이런 가바라고 하는 억제성 뉴로트랜스미터는 굉장히 많아지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는 상당히 감소하는, 줄어드는 이런 어떤 호르몬의 양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살면서 맨날 행복할 수는 없고, 행복한 일도 있다가 불행한 일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너무 불행한 일만 벌어지게 되면은 도파민을 조금씩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제 어큐뮬레이션이 될 거고, 그런 게 도파민 부족을 만들어내서 아픔을 보이는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거예요. 다 이제 도파민으로, 아니 전두엽으로 다 이제 원인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파민 데피시트하고 세로토닌 데피시트하고 이게 증상이 좀 틀린데, 도파민이 부족할 때 이런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고, 이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플레저의 센터가 디스펑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도파민이 부족해도 우울증이 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도 우울증이 오고, 두 개나 부족할 수도 있고, 가능성 조금 더 넓게, 도파민이 부족한 거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는 그 디프레션의 어떤 양상이랑 이런 게 조금은 틀리다. 그래서 도파민 데피시이 오게 되면은 좀 에너지의 문제는 조금 덜한 반면에 모티베이션의 문제가 더 강해지고, 모티베이션이 없는, 그러니까 기운은 어느 정도 있는데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세로토닌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네도니아는 별로 없는데 하고 싶은 건 있어도 에너지가 너무 없고 기운 없고 피곤하고 이런 쪽에 디프레션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증상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 멘트럴 테그멘탈 에리아에서 도파민의 그 서킷인데, 도파민을 충분히 이제 줘야 되는데, 도파민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다. 당신의 문제가 도파민 부족으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의 기능 저하, 우울감, BDI가 좀 높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게 도파민이고요. 도파민 패스웨이, 이제 세로토닌 패스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뇌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전두엽에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얘기해. 전두엽에 도파민이 공급이 돼야 전두엽이 건강해지고 일단 활기가 생기는데 도파민 부족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전두엽 부분에 도파민 부족이 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전부 다 정량 뇌파상의 전두엽 이사를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에비던스로.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세로토닌은 뇌 전체적인 영양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도파민은 주로 당신의 커맨드 센터, 당신의 컨트롤 센터에 해당이 되는 총 지휘관에 해당이 되는 이 전두엽에 주로 영양 부족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은 전체적인 뇌 기능의 어떤 약화, 저하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 도파민이 부족한 시스템은 전두엽만 좀 단독, 그래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몸뚱아리가 내몸뚱아리인데 전두엽에 약해지면 전두엽만 도파민 때문에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막 자극적인 거에 대한 컨트롤도 없어지고 내가 굉장히 이제 임펄스나 뭐 어떤 감정 상태나 이모셔널한 상태에 대한 컨트롤도 어려워지고 생각에 대한 컨트롤도 뭐 힘들어지고 이게 모든 컨트롤이 다 어려워지는 그래서 몸뚱아리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제 이 이야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이제 커맨드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해져서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거에 대한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이런 어떤 이유다. 그래서 결국은 뉴로모듈레이션을 전두엽에다가 해서 크레이빙을 줄이는 게 중독의 치료로 이용이 되는 게 결국 그거죠. 네, 이게 중독이 되는 뭐 어떤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트렉선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이제 뭐 오피오이드 리셉터를 블록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중독을 치료한다? 이건 전부 다 크레이빙을 좀 컨트롤하는 힘을 좀 더 올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주로 전두엽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커맨드 센터가 이제 힘이 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도파민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전두엽 기능의 저하는 우울 증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울 증상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 기제가 있고 또 이제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이성과 본능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줘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성의 힘을 들어줬다가도 어떤 때는 본능의 어떤 욕구가 해소가 되기 이게 균형감이 잘 맞아야 좀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자제력 있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도파민 부족이 결국은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본능의 힘은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균형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익스터널라이즈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남들한테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충동적인 이런 성향이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바깥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긴장감이 자꾸만 이제 인터널라이즈하는 경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꼭 누르고 참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나타나게 돼요. 또 이제 커맨드 센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도파민 부족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뉴런 모듈레이션을 전지현을 해야 된다라는, 뇌파도 봐라, 전지현 이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지현의 기능이 조금 감소가 되어 있어서 충동은 막 올라오는데 절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정량 뇌파에서도 보면은 전지엽 쪽에 알파파의 증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알파파의 증가.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강남을치병원에서 도박 환자들 뇌파를 쭉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전지엽의 알파파 증가가 많이 올라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엽 알파파의 증가가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파파라는 건 이제 이니비션의 어떤 의미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글쎄 이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가장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신이 근육이 힘도 세고 뭐 좋은 상태라면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앞에 위험한 상황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딱 밟아서 차를 딱 멈출 수가 있을 거다. 근데 당신의 지금 근육도 약해져 있고 운동 능력이 막 떨어져 있고 힘이 들고 이러면 당신이 달려가는 차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을 수가 없고 원하는 지점에 차를 세울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브레이크인데 알파파라는 건 알파파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 계속 지금 작동하는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가장 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근데 실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편안해지면서 그 전지엽의 알파파가 올라갔던 게 굉장히 잘 없어져요.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또 뇌파 팔로업상에, 그래서 뇌파상에 전지엽 알파파가 많이 올라갔던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설명을 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충동 조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뇌파를 팔로우해서 알파파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조절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이 관련성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2000년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지금은 조금 변질돼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에 이제 리셉터가 에피선시가 좀 떨어지는 리셉터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서브타입, 그런 지노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점들을 쫙 검사를 해봤더니 옆에 있는 이런 병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도파민 리셉터가 뭔가 문제를 줄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래는 약간 좀 지네틱한 내용을 다룬 분인데,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지금 욕을 좀 먹고 있는 게, 이분이 결국은 음식 뭐 이런 영양 이런 걸로 치료를 해야 된다 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쳐서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생각은 결국 도파민 시스템이 좀 강력하지 못한 사람들, 리셉터의 효율이, 그러니까 도파민이 한 10개 붙으면 다른 사람 한 10개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리셉터 지노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개가 붙으면 한 5개밖에는 시그널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개를 얻으려면 20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개를. 도파민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TCI 상의 노벨티 스킹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관찰을 하기로는 이 도파민 리셉터의 지노타입이 그렇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 좋은 리셉터 타입을 갖고 있으면 4가지 큰 카테고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4가지 큰 카테고리.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중독이 되는 물질에 쉽게 나한테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컨트롤 잘 못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게임, 뭐 알코올, 담배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잘 못하는, 최근에는 이제 시기까지도 이런 거에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것들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이런 impulsive behavior, 나의 어떤 충동이라든지 또 뭔가 지긋하게 참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참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막 조급하니까 막 빨리 결정하고 빨리 포기하고 막 이런 식의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런 충동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생각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compulsive disorder. 그래서 결국 이제 비헤이비어 쪽이긴 한데 이거를 compulsive behavior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컨트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강박증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다른 어떤 병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강박증이라는 거 아니다. 뇌가 정상적이면 이 생각하고 싶으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싶으면 저 생각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당신이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이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 와서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와서 박히면 이게 다른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이 compulsive behavior, compulsive disorder가 심하면 심할수록 프리큐리어스의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베타의 베타파가 뒷부분에서 오스피탈 영역 이 뒷부분에서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뇌파를 보고 뒷부분에 액티비티가 강해져 있으면 한번 환자한테 물어봐요. 혹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반복적으로 자꾸만 특히 좀 속상하고 막 이랬던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당신이 괴롭지 않느냐 되게 항상 묻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꽤 많아요. 이 컴퍼시브 비헤비어는 그렇게. 자, 그래서 내가 충동 조절도 어렵고, 내 자극적인 거에 대한 조절도 어렵고, 생각도 어렵고, 이러니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대인관계 문제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원치 않는 트러블이 생기고, 그 트러블이 생기면 또 내가 막 확 위축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나만 혼자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면은 소통의 욕구는 뭐 사이버 스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대리만족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이제 생겨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울증 타입 중에 내가 볼 때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 우울증 타입인 것 같고, 그걸 이제 리워드 데피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뇌파상의 전두엽의 기능 저하, 또 알파파가 전두엽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어떤 변화, 또 베타 하이베타파가 뒷부분에 오시피탈의 프리큐니어스 부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뇌파상 이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아떨어져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봤을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뇌재와 외연화 증상. 그래서 뭐 거의 뭐 성별검사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뇌재와 외연화 증상이 이제 어떠냐? 이게 뭐 internalized, externalized, 이제 외연화, 내재화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디멘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internalized behavior에는 뭐 이제 anxiety 이런 것들, 뭐 소셜 위드로어하고 뭐 포비아 있고요, 패닉, 그래서 뭐 근심걱정 문제도 있고, 셀프 에스팀도 낮아져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 그래서 뭐 공황, 불안, 또 이제 강박, 신체화 증상 이런 것과 이거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당신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익스터널라이즈 비헤이비어가 좀 강한 분들은 이제 뭐 하이퍼액티브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악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임퍼시브니스 스케일을 좀 올리는 이런 방향 쪽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방향에서 이제 이런 충동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내재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공황, 강박, 신체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뭐 이제 강박증도 있고, 저는 뭐 거의 정신건강의 뭐 종합병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각의 어떤 증상을 각각의 병으로 잡고 그거를 아니다, 당신의 갖고 있는 문제는 한 가지일 수 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당신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성별검사가 결과는 그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부족하고, 그게 전두엽의 기능 이상을 나타내고, 그게 불안함도 올리고 충동성도 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를 낳은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성별검사를 가지고 당신의 이제 뇌 건강, 전두엽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CI 검사로 들어가서 그걸 한 번 더 확인 사살에 들어갈까요? 확인 사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질적인 이런 패턴들이 그런 뉴로트랜스미터하고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추구는 도파민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자극추가 높은 스타일이었어요. 86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86. 자극추구가 이제 높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한다면은 리셉터의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죠.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자극추가 높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은 더 액티브해집니다. 더 에너제틱, 더 뭔가 이걸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극추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도파민을 더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아이디어 많고 일 벌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의 성향을.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잖아요. 안 좋은 거, 굉장히 좀 나쁜 거. 내가 진짜 나쁜 기질을 갖고 있네,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상처를 주면 또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저는 자극추가 높으면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포츠카. 너무 멋있는 사람, 에너지 넘치고 막 뭔가 뭐 이런 얼마나 멋있냐. 근데 당신한테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 스포츠카를 굴리려면 기름이 얼마나 많이 먹겠냐. 기름이 도파민이다. 당신은 도파민이 많아야지만 당신 능력이 확 좋아지는 이런 타입.
이런 타입이다. 이제 여기 그려놓은 게 이게 도파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스포츠과 같은. 근데 이렇게 자극추가 높으면 도파민이 많이 필요해서 도파민이 많아져 있는 사이클이면 내가 실력 발휘를 막 하고 도파민이 너무 감소가 되어 있는 페이지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인생의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이런 스타일의 인생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낮은 사람은 그릇이 작은 거죠. 도파민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물만 먹어도 뭐 살이 찐다는 이런 거 비슷하게 그죠?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사람들은 좋아도 그다지 그냥 뭐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려워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경차 같은 그래서 이런 이 낮은 사람들을 조금 이제 디밸류에이션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또 유난히 많아요. 아까 같은 이런 성별검사 이런 거를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자극추가 높아서 도파민 부족이 쉽다. 그래서 당신은 가지고 태어난 기질 자체가 도파민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TCR 결과가 이제 템퍼라먼트는 약간 좀 타고 태어난 성향 쪽이고 이 성격 이거는 약간 좀 후천적인 성향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는 거하고 연대감이라는 거를 이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도파민,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주로 몸 안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 중에는 그런 뭐 식욕이라든지 뭐 성적인 욕구라든지 충족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 관계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하고 옥시토신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 자율성이라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에 주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누굴 이겨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뭔가 열심히 잘해서 얻을 수 있는,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이래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해당이 되고, 연대감이라는 거는 이제 소셜한 거잖아요. 주변에서 뭐 나를 좋아해 준다든지 약간 옥시토신과 관련되어 있는 소셜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도파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용을 하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도파민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 연대감은 그래도 한 31점 정도?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네 주위에 사람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만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친절하게 밑에 자율성하고 연대감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후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파민의 총량,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은 사이클상에 굉장히 도파민이 많아야 스테이블한 이런 사람인데, 그런 기질적인 성향이 지금 환경적으로 받쳐주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왜 이제 중독 그러면은 자극추구라는 거하고 위험회피가 가장 중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중독에 주로 걸리는 게 좀 더 강력한 나의 자극, 좀 더 강력한 더 센 거, 이런 걸 찾다가 중독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고, 위험회피가 굉장히 높아도 중독적으로 잘 빠지게 되는데, 위험회피가 높아서 잘 빠지는 타입은 이제 릴리프에 대한 크레이빙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디인가 좀 피해 있고 싶어요. 피해 있고 싶어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돕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은 잠도 잘 타고 막 그런 일 있으면 술 먹고 막 그냥 있는 거죠. 술로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을 지우는 이런 식의 어떤 성향 때문에 중독의 성향이 되게 강해지고,
두 가지가 다 높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이 사회적 민감성은 낮으면은 내향형이고요. 이 친구는 내향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높으면은 이제 외향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향형인 것도 이 친구한테 좀 영향이 인내력은 이게 사실은 P가 이게 퍼시스턴스인데 그죠? 인내력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참고 견디고 막 이런 누구나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낮은 분들은 굉장히 또 쑥스러워하세요. 이게 퍼시스턴스랑 이 의미가 조금은 틀린데 그죠? 이거는 인내력이라고 붙여놔서 그래서 저는 이게 낮은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할 만한 초이스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좋은 게 있고 지금 선택해봐야 나중에 좋은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인내력이 낮은 거는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조금 선호하는 스타일. 이게 높으면은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이런 스타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결국은 퍼스널리티 측면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문제, 도파민 부족과 전두엽의 기능 저하 같은 이 문제가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 쪽에 집중할 거냐, 이러면은 내 관리를 좀 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쪽에 조금 포커싱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컨시어스한 쪽이고 이게 좀 언컨시어스한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헤비 시스템, 그래서 하모어 이런 또 웹스킹 쭉 이제 나오고 이건 코미티브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많이들 아실 텐데 노벨티 스킨이라는 게 이제 익사이팅 되고 이런 레스폰스 부인에서 로벨 스티뮬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도파민하고 가장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이런 거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성향이 좀 있고, 함 어버이던트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버시브 스티뮬라이에 대해서 인텐시브 레스폰스를 보이는 이제 세로토닌하고 좀 관련된 가바, 리워드 디펜던스 이거는 노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스포츠커 같은 사람인데 이게 30점에서 70점 사이면 그냥 무난한 정도로 크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당신의 사회적 민감성이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이거는 왜 내향형이라고 하는데 내향형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해야 뭔가를 얻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회적 민감성이 낮고 그러면 잘 말 안 듣는 자식.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으면 키우기 쉬운 자식. 근데 그러면 이쪽이 너무 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되니까 이 리워드 디펜던시가 높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부모에 대한 말을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어릴 적에 고생은 안 하고 크는데 나중에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년은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이쪽은 처음에 자기가 다 경험을 해서 얻는 이런 스타일이라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초년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나중에 인생이 좀 감 잡으면 조금 편해지는 이런 스타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뭔가 이렇게 뭔가 나쁘고 좋고 이런 이슈로부터 조금 이제 나올 수 있게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거를 가지고 당신이 지금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부모는 자꾸만 자기의 스타일을 요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시키고,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맞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그런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밑에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당신 인생이 별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았다. 당신의 주위에도 아주 넉넉하고 충분한 만큼 당신을 서포트해주는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합친 점수가 특정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신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근데도 도파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런 식의 지금 상태가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기질적인 요인도 성격적인 요인도 모두, 선천적인 문제도 후천적인 문제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CPT 검사 결과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IV2라고 하는 CPT예요. IV2라고 하는. 그래서 IV2라고 하는 CPT는 이게 이제 Integrated Visual and Auditory, Integrated Visual and Auditory.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Auditory CPT, Visual CPT 이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듣는 걸로도 막 1, 막 2 막 나오고, 보는 걸로도 막 1, 2가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어텐션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 뭐 워킹 메모리 시스템도 비주얼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오디토리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시스템은 비주얼 콜텍스 근처에 있고요, 오디토리 시스템은 오디토리 콜텍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 CPT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비주얼 CPT 그러면은 사실은 전두엽의 의존도는 좀 없고요, 전두엽의 의존도는 별로 없고, 그 비주얼 콜텍스하고 비주얼 그 이제 워킹 메모리 시스템 그 사이에 어떤 펑션을 측정해요. 이거 fMRI 스터디 같은 거 다 되어 있거든요. 비주얼 CPT를 하면은 주로 비주얼 콜텍스와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가 액티베이션 되고, 오디토리 CPT 하면은 오디토리 콜텍스하고 그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가 주로 액티베이션 돼요. 근데 이거를 합쳐 놓잖아요. 이걸 합쳐 놓으면은 전두엽의 액티베이션이 돼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양쪽을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워킹 메모리 시스템에서 전두엽이 가장 최상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주얼하고 오디토리를 적절하게 컨트롤하게 되는데, 두 자극을 동시에 시켜버리면은 이쪽에도 신경 쓰고 저쪽에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의 그런 펑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ADHD 증상이 좀 심해서 양쪽에 다 어텐션을 기울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한쪽 자극을 무시해버립니다. 리글레트 현상이 나타나요. 이 인테그레이티드 이 검사를 해보고 그러면은 얘가 두 가지를 다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두엽이 그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럼 한쪽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시각에만 반응한다든지 청각에만 반응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전두엽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전두엽이 조금 디펜던트한. 그래서 이게 오디토리 비주얼을 동시에 측정하는 거고, 이쪽이 레스폰스 컨트롤, 이쪽이 커미셔네라를 부릅니다. 첫 번째 프루던스라고 하는데 커미셔네라예요. 이거는 IQ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100점이면은 노멀,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100점이면은 평균이고요. 100점이 올라가면은 잘하고, 100점이 안 되면 문제가 있고, 70점이 안 되면 정상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은 커미션 에러가 평균보다는 떨어져 있는 거죠. 96점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전체가 이제 66점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스태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점수가 깎아먹었죠. 66점. 집중력이. 그러니까 이 커미션 에러라고 그러는 거는 레스폰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막 누른 거예요, 막. 계속 막. 그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깎이고.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오미션 에러입니다. 오미션 에러. 빠뜨리는 거.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고 있는 거. 이제 업텐션에 관련된 거고, 이 친구는 들리는 거는 많이 빼먹지 않았어요. 평균적인 아이들보다도 괜찮았는데 보는 게 좀 많이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그래서 커미션, 오미션 에러가 두 가지가 다 좀 많습니다. 뭐가 뭐 비주얼이 좋고 오디터리가 좋고 뭐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건 이게 좋았다가 어떤 건 이게 또 낮기도 하고 이렇게. 자, 이 서스테인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검사가 조금 지겹게 한 25분 정도 돼요. 25분. 그래서 25분 동안 집중력이 얼마나 디클라인,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게 100점 정도면 보통 요나이 또래 아이들이 줄어드는 정도. 예, 뭐 뒷부분에는 많이 집중을 못한 거죠. 서스테인드 어텐션이 64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 네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은 여기 109, 108, 100점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가 진짜 네 뇌가 지금 실력 발휘를 하기 어려운 뇌구나. 근데 이 집중력은 사실은 가장 낮은 레벨의 집중력이다. 가장 낮은 레벨. 뭐 공부할 때 뭐 집중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집중력인 거고, 굉장히 낮은 레벨의 집중력인데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너의 어떤 뇌 관리 이런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더 이제 기질 아니 그 이제 뇌 기능에 관련된 문제로 더 이제 좀 넘어가는 거죠. 이제 좀 크게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HRV는 이 친구 있을 때는 하지 않았어요. 이 HRV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베리어빌리티를 본 건데, 베리어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한 거잖아요. 저보다는 더 전문적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유비오 맥파를 그냥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넓게 퍼져 있으면은 베리어빌리티가 높은 거고요. 이 좀 감소가 되어 있으면은 베리어빌리티가 좀 낮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세 분석에는 이렇게 이제 frequency analysis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맥박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frequency를 보게 되면은 여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균형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교감신경의 활성, 부교감신경의 활성.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 정도가 뭐 어떻고 이거를 균형감은 어떻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베타 하이베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하고 조금 이제 연관을 지어서 HRV 이거를 좀 분석을 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비트 사이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 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원래는 조금 더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베리어빌리티가 좀 낮아져 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 로우 베리어빌리티 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로우 베리어빌리티가 있으면 이제 어댑터빌리티도 좀 감소하고, 뭐 하트하고 마인드의 임밸런스, 뭐 이렇게 디프레션, easily exhausted, 뭐 헬스 이슈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또 하나의 어떤 바이오로지컬한 증거로 뇌파랑 이제 관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뇌파상에도 베타이베타파나 다른 어떤 뇌파상의 이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쭉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결국 이 친구의 뇌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월 8일날 지금. 그래서 역시나 전두엽이 이렇게 제 의도와 생각대로 좀 나와줬죠. 전두엽이 좀 과부하 걸려있고, 그죠? 이제 알파파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이제 컨트롤의 어떤 이슈,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더 밟아야 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이 세타파 저하, 세타파의 증가, 또 이제 베타파의 감소, 이런 게 뇌기능 저하, 전기력 기능이 좀 약해지는 이런 패턴인 거죠. 너무 스토리를 잘 만들기 좋게 나와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뉴로모듈레이션을 했어요. 뉴로모듈레이션. 그래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60분 전기역에 총 6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디를 좀 가게 됐어요. 좀 멀리. 그래서 27일날 마지막 DCS를 하고 총 6번 시행하고, 근데 좀 자주 왔죠. 8일, 9일, 12일, 14일, 22일, 17일 이렇게. 총 한 19일 정도밖에 못 봤어요. 제가 19일 안에 이렇게 이제 DCS 6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좀 뭐 여행 같은 걸 간다고 그래서 이거까지 끝내고 그냥 빨리 검사를 했어요. 빨리 검사를 해서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일단은 아이는 굉장히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어요. 마음도 좀 편안하고 집중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그동안 이 사이버 스페이스 관계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게 이런 인간관계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던지고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19일 뒤 팔로우업이거든요. 이 팔로우업에서 해서 저희 밑에 이렇게 동시에 다 비교해 볼 수 있게 떠요. 그래서 전에 33점이 있던 게 지금 19점으로 비교하기가 많이 줄었다고요. 본인도 우울감이 많이 좀 줄었다. 19일 만에. 불안증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불안증도 31점 수준. 그리고 이 즐거운 선별검사 37점짜리도 22점으로 많이 좀 줄었죠. 이 충동성만 비슷한 정도. 다른 게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듯이 본인도 많이 이전보다 좀 편안해지고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매우 좀 만족스러워합니다. DCS 한 6번 정도 받았는데 CPT도 했어요. CPT가 76점, 이 오미션 에러가 한 103점. 그래서 요거는 좀 비슷한데,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와줘서 이게 스피드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일관적이고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느냐 건데 103점 수준으로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66점짜리 이런 것들도 여기는 조금 더 커미셔널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컨시스턴시 이런 항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93점 이런 수준으로 점점 이제 좋아져가는 이런 경과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비주얼 어텐션은 아직도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오디토리 어텐션은 119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좋아진 결과는 아닌데 이 전의 상태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좀 긍정적으로 좀 좋아진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PT도 좀 많이 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결과. 자, 그래서 뇌파 결과가 눈을 감으면 위에 눈을 감은 거거든요. 눈을 감은 거에서 델타는 그건 좀 비슷하고 세타가 많이 좀 줄었어요. 베타파도 많이 좀 올라왔고 그래서 한 6일 정도 이제 DCS 전지협에다가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팔로우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아지겠죠. 눈을 떴을 때 뇌파는
글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좀 줄였다고 봐야 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 조금 더 앞으로 좀 혹시 또 이런 비슷한 뭐 이렇게 팔로우까지 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더 사실은 오늘 아까도 신원이 한 2명 정도가 왔는데 되게 비슷한 걸로 왔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좀 마일드한데 다 조금씩 아네도미아도 약간 올라가 있고 CPD 감소 결과도 약간 감소돼 있고 뇌파도 약간 이상하고 굉장히 마일드한데 그 하모보이던한 이런 성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 2년 전부터 본인이 두통에 뭐 스트레스에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생겼는데 약간 좀 하이포콘드리아시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뭐 MRI도 찍고 어디 가서 모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많이 좀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랑도 패턴이 좀 많이 비슷한 이런 패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뇌파가 어떨 것이다. 그래서 뉴런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 케이스가 모두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뉴로시스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고 뭐 이제 강박증의 경우에도 그렇고 공황장애나 뭐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또 중독의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맞고요. 이런 어떤 스타일이. 근데 뭐 조현병 이런 건 잘 안 맞아요. 조현병. 이게 이제 브레인의 어떤 다른 큰 어떤 문제, 그래서 뭐 디멘시아, 이제 코그니티브 데피시트도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뭐 디프레션이 있어서 디멘티 피처로 보인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올드에이지 디멘티한 피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맞고 그래서 케이스가 조금 잘 맞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이런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하고 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되게 도움이 좀 되세요? GPT에서 좋아지는 걸 보면 이제 오미션 에러하고 커미션 에러, 오미션 에러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노테이션 부분으로 이모션한 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훈련이 좀 빨리 좋아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 커미션 에러 쪽은 이제 임펄시비 쪽 때문에 인식적인 면이 이제부터 좋아지는 속도가 아마 늘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TCI 검사에서는 보통 해석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TCI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느끼게 되면 그 특성하고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그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잘 맞더라고요. 제 경우는 거기 이제 해석하기 보면 기본적인 게 있고 심한 경우 어떨 거라는 되게 설명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더 쉽게 그냥 한 방에 좀 이해가 되게 더 덧붙여서 이제 양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도파민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과연 생긴 거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진짜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많이들 재밌어해요. 왔다고. 그래서 왔다고. 끔찍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국추가 높고 뭐 이러면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얼굴이 읽어지는데 나 사실 스포츠카 사이다 이러면 되게 좋아요 또. BDI는 다 청구하시죠? 네? 근데 BAI가 청구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기타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 병 같은 경우도 이제 선별검사를 하는데 BDI 쓰고 그냥 STAI 청구하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하고 이제 아네도니아 검사하는
있는데 좀 추가해서 하면 재밌겠네요. 저는 약을 예. 같이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타 병원에 너무 이렇게 자세한 거를 이야기하기 없고 타 병원에 어떤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했는데 자기는 SSRI 먹고 너무 힘들었다. 약을 안 먹고 싶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 왜 그런지 검사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랑 조금 아는 분이라 야, 그러면 너 강남역에 이지브레인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 때 이 친구는 저희 가면은 검사 이런 거는 아니까 약은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근데 야자분야가 이렇게 높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빌리파이를 한 1mm만 반알 2mm짜리 반알 그것만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했는데 주긴 줬어요. 그래서 약은 딱 그것만 썼어요. 아빌리파이 반알 아빌리파이 반알 2mm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액티베이션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한 얼마 후에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초반부에 좀 뜨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디 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뉴로모티베이션 DCS를 갖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요즘 저희가 이제 스마트원이라고 이제 DCS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판매를 하는데 그걸 사갔어요. 사가지고 가서 직접 받겠다고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없어요. 지능. 네. 지능? 네, 저희가 해보면 이제 ADHD나 이런 친구들 해보면 지능이 증상과 예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해보면은 워킹 메모리하고 처리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앞에 이제 언어 이해나 자구 쪽이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이제 컴패니션을 하기 때문에 다 높은데 보기만 이게 한 95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러면 이 친구는 하이 퀄리티의 ADT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ADD 환자들을 포함해서 쭉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능이 에버리지 이상 되는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예후와 결과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 CPT가 여러 IQ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요. 이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제가 이걸 쓴 거는 옛날에 공주병원 때부터 계속 썼어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봐서 패턴에 굉장히 좀 익숙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컨셉과 느낌은 이게 사실은 이분해야 본인이 제대로 잘 수행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좋아지는 패턴, 만약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좋아지는 패턴을 보고 그러면 이게 이분하게 좀 높은 수준에 딱 맞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분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이는 이런 것들, 높은 어떤 점수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으로 잡자.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런 잠재력은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IQ는 아니지만 IQ랑 상관관계가 조금은 있어.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 보고 그러면 이게 막 120대 이렇게 나와요. 막 130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정말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조금 그러지 못한 내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IQ가 아니긴 한데 이거 가지고 그냥 대강 잠재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긴 해요. 네가 낼 수 있는 레벨은 한 이 정도인데 네가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가 지금 뭐 피곤한지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해주기는 하죠.
아주 딱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대강 뭐 해보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HRV는 혹시 많이 안 하세요? 지금 많이 합니다. 네. 보면은 기본으로 다 있고 기본으로. 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약간 다르긴 한데 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줄 때 스트레스 지수보다는 이제 심박 공포도에서 이게 이제 넓고 넓게 퍼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좁고 넓을수록 이제 어떤 성향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LF 같은 경우는 LF가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좀 안정화시키고 HF가 많이 높은 경우는 급성적으로 반응성 문제 나타나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 이모셔널 스트레스랑 피지컬 스트레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말씀하시는 처음에 우리 그 지표 검사랑 일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가고 이제 내파하고 다시 가면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요. 분명히 내고 그다음에 뇌파를 팔면 못하더라도 SA만 파악해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뇌파하고의 관련성은 혹시 좀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직 저희가 이제 그 QE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HRV 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뇌파를 찍어보면은 좀 그 비슷하게 하는 경우는 있고 가끔은 점점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특히나 이 베타 하이베타 쪽은 거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베타나 이 델타 쪽은 이게 좀 하이퍼펑션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베타 하이베타 쪽은 거의 일관성 있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뭔가 이상하고 뭐 이랬던 케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파상 이상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겉으로 교감, 부교감, 신경 쪽으로 해서 이제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질문 있어요. 세트 메뉴가 10대, 20대에 참 적합한 세트 메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50대 아주머니의 뉴로틱한 분들도 자꾸 초재로 오시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는 CPT라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CPT 자체가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패스로지와 정상을 가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 같아서 그때는 메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CPT만 뺍니다. CPT만? CPT만 빼요. 딴 거는 이렇게 고 그래 이제 이렇게 뭐 TCI 같은 거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이래서 이야기가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건 하고 CPT는 또 어렵고 힘들고 어떤 분은 막 이딴 거 시키는 거 막 이러면서 비교에 노이즈는 없는 걸로 알고 82세까지 있어요. 저희 거는 82세까지. 아이페이는 있고 네. 국내에서 쓰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레인지가 완전히 거의 구분이 안 간다고 저는 그래서 본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능을 해요. 오히려. 연세에 좀 있으신 분이시는 지능을 해서 이제 뒤에 워킹 메모리라고 처리 속도를 보면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안 가리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으면 학교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간호사들이 워낙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익숙해져가지고 저희 알아서 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K-Wage4가 네. 상당히 세 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CPT 대신 CH를 하는데 그런 기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웬만큼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보안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상주하시는 임상 심리 시간이 있으세요? 그게 맡아서 다. 연구도 가지고 하니까.
그만하면 이제 그 기능 검사하고 실행 기능 검사, 동작 검사 같이 붙여서 그 설정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지 촬영할 때 샘플링 레이트 몇 회일 줄 아세요? 샘플링 레이트요? 저는 기본은 이제 10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1000Hz. 1000Hz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걸 분석할 때는 좀 다운 샘플링을 하죠. 500으로 250. 250? 예,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네. 그냥 일반적인 뭐 베타, 하이 베타 수준의 레인지면 250 정도. 감마를 볼 거면 한 500. 500. 그런 정도 하죠. 분석할 때, 뇌파 분석할 때. 정말 오늘 나온 내용과 관련 없는 것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포스트 메노포절 디프레션이에요. 그냥 포스트 메노포절 디프레션.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이 아네도니아 스케일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제 무릎을 꽤 높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랬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SSRI라든지 이런 세로토닌 계통의 약을 좀 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물론 이제 결국 뇌 안에 들어가면 세로토닌 시스템과 도파민 시스템은 관련이 조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각에 대한 어떤 컨트롤에 대한 이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세로토닌은 뭐 굉장히 유명한 연구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한 소트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네, 그래서 남녀가 뭐 좋아하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콩깍지 씌운다고 다른 호르몬은 다 올라가는데 세로토닌만 감소 이제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은 생각에 대한 그런 이제 이렇게 전환이라든지 한 생각에서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좀 넓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없어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 원치 않은 어떤 생각 확 와서 꽂히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생각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런 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케이스를 더 준비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가서 혹시 좀 재미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또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케이스와 관계없는 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9시까지 있는데. 선생님께서 Q인지 팔로우 할 때요 6개월 정도 되면 좋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환자명 약 쓰기 전에 찍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찍었는데 Q인지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텀을 주는 게 좋은지, 임상이랑 QEG가 이제 임상에서 사실 한두 달 되면 많이 좋아지잖아요. 정말 효과 있으면. 그게 이제 QEG에 반영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이 케이스는 QEG가 이렇게 좋아질까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어떤지 한번 보자라는 어떤 의미였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 증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뇌파에 좋아지는 표정들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증상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부모도 와 뇌파 좋아졌을 거다 기대를 확 했는데 어떤 다른 지표는 다 좋아졌는데 뇌파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저는 한 팔로우를 한 3개월 정도 두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뇌파가 조금 늦게 변화가 쫓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하자. 그때는 좀 변화가 되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하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뇌파가 너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과정 중에 오히려 베타, 하이베타파 이런 건 더 확심해지는 이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생각이 많아지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한테는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 그렇다. 부모가 옆에서 볼 때는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뭐 안 하던 말 하면서 이런 게 보이는데 아이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엄마가 와서 뭐 메타코그니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 저도 막 그런 얘기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전두엽이 좋아지니까 메타코그니션이 좋아진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나보다 더 느껴지니까 이게 괴로워서 머리도 더 복잡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나의 그런 레벨과 좀 거리가 있다, 멀다라는 걸 자꾸 느낄 때 아이가 스트레스에 더 빠지고 이 시기가 지나가야 좋아진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볼 때는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좋아지는데 아이는 죽을 맛이 됐다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TMS를 계속 치료하던 친구도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치료 받은 다음에 한 3주인가 지났더니 그 다음부터 옛날에 나 뭐 때리고 안 때렸던 애가 너무 속상해 막 이러면서 지금 강박증이 다시 생기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울었어요. 계속.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를 좀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좀 위로를 해줬죠. 아이가 자꾸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조금 나아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속상한가 보다. 그래서 거기 좀 예민해지면서 좀 툭하면 울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조금 기다려보자. 아이가 조금 점점 이제 나아지면은 이런 것도 없어질 거다. 근데 아이가 뭐 생기면서 선생님 TMS 하는데 우울증이 더 생길 수도 있나요? ADHD 환자의 경우에도 네. 콘서트 쓰고 나서 2주에 3주 사이에 네. 갑자기 이렇게 무드 체인지가 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무드를 못 느끼다가 무드에 대한 어텐션이 되면서 더 네. 섬세하게 느껴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네. 되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시간만 지났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씩씩해요. 제가 올 때마다 참 너무 씩씩하다고 맨날 칭찬해줘서 그런지 뭐 안녕 왔어 그러면 예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저희는 씩씩하다고 이렇게. 그런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요즘 완전 막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겨가지고 완전 완전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볼 때 너무 엽서니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슬쩍 이제 엄마가 안 볼 때 탭 같은 거 살짝 켜가지고 다 보고 막 웃고 그래서 그렇게 좋으냐. 근데 그 다음부터 애가 엄마 막 설거지도 도와주면서 막 집에서 너무 착한 딸이 된 거예요. 아빠한테도 또 이렇게 TV 연속극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다가 엄마하고 딸에 있는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얘가 저기 드라마에서는 딸이 엄마한테 반말하네.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이제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달라지니까 진짜 딸 같다고. 옛날에는 예 알겠어요 뭐 존댓말 계속 쓸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그런 어떤 친구도 있고 좋아져가면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패턴들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정량 뇌파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정량 뇌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내일 그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베타 서비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저희 뭐 선생님들한테도 좀 더 혜택이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쓸만한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그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정리연 때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요. 와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한번 좀 보여달라. 그게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